이 성공의 6대 원리를 제대로 안다면은 성공을 하지 않을 수가 없죠. 자, 원래 실패는 없다 그러잖아. 실패는 없고 단지 뭐만 있다? 피드백만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그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레포. 이 레포 형성이 돼야 돼. 이제 레포에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자신과의 레포, 두 번째는 타인과의 레포가 있거든요. 이걸 좀 세부적으로 볼게요. 이 레포만 하더라도 뭐 거의 90% 성공합니다. 우선 자신과의 레포의 가장 첫 번째는 신체와의 레포예요. 신체와의 레포. 자, 신체와의 레포는 뭐냐면 신체가 보내는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신체가 보내는 신호를 민감하게 알아차려야 되는데 이 신체가 보내는 신호를 알아차리지 못해. 그러면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 무의식은 신체의 정상을 통해서 우리를 돕고자 한다. 신체의 정상을 통해서 우리를 돕고자 해요. 마치 이거는 전기 퓨즈를 통해서 누전이나 뭐 과부하를 신호를 보내잖아요. 그래서 전기 퓨즈는 누전이나 과부하 신호를 보내주면서 우리를 돕고자 하잖아. 그렇지 않나요? 네. 맞아요. 그래서 퓨즈가 내려간 게 꼭 나쁜 건 아니죠. 예, 퓨즈가 내려감으로 인해서 전기 과부하나 누전을 감지하고 우리가 거기에 대처적인 반응을 할 수 있다면은 퓨즈는 감사한 일이죠. 그러니까 신체 또한 정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는 거죠. 예를 들어서 몸살은 어떤 신호일까요? 쉬어라. 몸살은 과로하지만 쉬어라. 3일 동안 푹 쉬세요. 이게 이제 몸살이 보내는 신호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다이어트 많이 하지만은 뭐 배가 나와. 배가 나오는 건 어떤 신호일까요? 아, 배가 나오네. 똥배가 나오네. 좀 음식을 덜 덜 먹어라. 먹어라. 예, 똥배는 지금 탄수화물 줄이라 이거죠. 탄수화물 줄여라. 탄수화물 줄이고 운동을 하고 난데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야식을 먹지 말고 뭐 이런 신호잖아요. 그래서 저는 똥배 이것도 신호예요. 뭐 여자들 같은 경우 이제 피부 트러블, 화장이 안 먹네. 피부 트러블 때문에 이건 뭐예요? 지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 스트레스 관리를 하세요. 뭐 그런 신호겠죠. 또는 뭐 소화가 안 돼. 막 소화가 안 돼. 먹는 게 막 소화가 안 되고 막 슬살을 한다든지. 이것 또한 뭐죠? 운동하라. 이것도 이제 스트레스죠. 스트레스. 스트레스. 그러니까 스트레스와 어떤 소화 불량, 피부 트러블 이거는 한 묶음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 피부 트러블도 스트레스 관리를 해라. 소화 불량도 스트레스 관리를 해라. 자, 그다음에 우리 심혈관 질환도 보면 거의 스트레스에서 나오지 않나요? 맞아. 어제 우리 그 제가 만난 친구 중에 이제 정영훈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원래 그 문재인 정부 탄생할 때 경남도당 위원장이었거든요. 경남도당 위원장으로서 이제 그 대선을 지휘했는데 문재인 대통령 당선 시켜놓고 바로 쓰러져 버린 거죠. 그 선거전에서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는지. 그래 내 출혈이 아니라 이게 내가 막혀버린 걸 경색. 뇌경색이 된 거, 뇌경색. 그래서 그 완전히 몸 반쪽이 마비가 돼버린 거예요. 아 웬일이야. 근데 어쨌든 지금 재활을 해서 이제 몸을 지팡이 짚고 다니는데 어제도 막 지팡이 짚고 나왔더라고. 이게 이제 뭐예요? 이게 뇌경색이 신호는 뭐야 이거? 스트레스죠. 그리고 이제 우리 오경수 사님은 아시겠지만 임혜숙 아시죠? 그 파비스의 네. 그분도 비슷한 어떤 잠깐만 이영희 선생. 라는 회사에 이제 여기 지금 전무로 있는 분인데 임혜숙 전무라고 있어요. 저랑 이제 친한데 이분이 한 4년 전인가 완전히 뇌경색으로 또 이제 쓰러진 거예요. 말도 못하고 막 한쪽 몸이 마비가 되고. 그게 뭐냐면 이제 그 영업 스트레스가 얼마나 컸겠어요. 그 전국 센터 관리하면서 막 그 사람들 간에 얼마나 스트레스가 힘들었겠냐고. 또 그 위에 이제 노현선 대표라고 이 노현선 대표님 또 비위를 다 맞춰야 돼. 아이고. 이 대표님이 또 성격이 보통 성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센터장과 그 대표님 사이의 중간에 이제 이사로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은 거죠. 바로 그냥 뇌출혈. 근래 일이에요. 4년 전에 한 4년 전에. 전에. 그래 쓰러져서 이제 결국은 재활을 해서 지금은 거의 정상 가까이 회복을 했어요. 원래는 말도 못했어. 말도 안 나오고 막 몸도 마비가 돼서 움직이지 못하고. 이게 다 뭐냐면 스트레스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신체가 보내는 신호의 대부분은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스트레스 관리를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탈모도 스트레스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탈모 그죠? 탈모.
아침에 우리가 화장실에서 변을 봤을 때 변의 색깔이나 변의 모양이나 이것도 하나의 이제 신호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이 둥근 바나나가 나와야 되는데 바나나가 아니야. 그런 거죠. 어제 먹은 음식이 내 몸에 맞지 않다라는 거지. 어쨌든 이렇게 이제 우리 무의식은 신체 정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그런 점에서 자 우리 무의식 속에는 종합 건강 청사진이 들어있기 때문에 무의식과 소통을 잘 한다는 것, 신체와 래퍼를 형성한다는 것은 몸 건강 관리를 잘 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요, 마음과의 라포. 마음도 신호를 보낸다는 거죠. 아까 감정이 보내는 신호 우리 공부했죠. 네. 그걸 다시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5만 가지 감정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그 5만 가지 감정이 신호를 보내는 것처럼 우리 마음도 자 항상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죠. 자, 마음과의 래퍼를 형성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마음이 보내는 이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는 거죠. 자, 우울하다라는 거, 우울한 기분이 느껴진다라는 건 뭐냐면은 지금 그대로 주저앉아 있지 말고 새 옷으로 갈아입고 밖에 나가서 활기찬 활동을 해라. 이런 이제 신호지 않습니까? 아까 외로움도 그랬죠. 외로움 가만히 있지 말고 누군가한테 전화를 걸어서 먼저 관계를 형성해라. 뭐 여러 신호들을 이제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그 마음이 보내는 신호를 알아차려서 그 신호에 맞게 행동을 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러면 마음은 편안해질 겁니다. 맞습니까? 요까지는 다 이해가 쉽게 될 것 같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 영혼과의 라포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영혼. 사람들이 이 영혼과의 라포를 잘 형성을 못해요. 자, 영혼은 어떤 식으로 신호를 보내느냐 이걸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영혼이 보내는 가장 중요한 그 소통 수단은 바로 직관이라는 거예요. 직관적인 느낌으로 신호를 보낸다는 거죠. 자, 이 직관적인 느낌은 세 가지를 표현해요. 첫 번째는 기쁨, 두 번째는 즐기, 세 번째는 사랑. 그래서 이제 영혼과의 라포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기쁨, 즐기, 사랑과 관련된 그런 인생을 살아야 돼요. 자, 영혼은 즐기를 지향하고 기쁨을 지향하고 사랑을 지향한다 이거죠. 기쁨, 즐기, 사랑. 어떨 때 가장 기쁜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떨 때 가장 기쁜가. 통장에 돈 들어왔을 때가 제일 기뻤어. 저거 솔직하다. 너무 솔직하다. 그때 그런 것도 이제 무슨 기쁨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저는 어제 청계산에 가서 정상에서 아래를 내려볼 때 그 따뜻한 봄 날씨에 환하게 피어 있는 어떤 그 꽃, 여러 꽃들과 뭐 이런 풍경들을 보면서 너무 기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해가 지는 그 석양을 바라볼 때 기쁨을 느낀다고 얘기를 하죠. 돈 들어올 때 너무 기쁘죠. 근데 저는 치료가 잘 될 때 너무 기쁘던데요. 체면 치료, NLP 치료를 해서 이번이 너무너무 좋아진다는 느낌이 들 때, 만족하면서 돌아갈 때 너무 기쁘던데요. 엊그제 이제 10팩이 끝난 분이 한 분 있었죠. 발표 불안 관련 10팩을 끝내면서 저한테 거의 큰절 비슷하게 하고 가는 모습을 보면서 진짜 그러면 뿌듯하실 것 같아요. 뿌듯하죠. 그쪽으로는 지금 한 분과 또 제가 이제 상담을 하고 있는데, 저는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는지 그 의미를 알아야 돼요. 내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났는지, 내가 죽을 때까지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지, 삶의 목적이 뭔지, 삶의 비전, 사명이 뭔지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럼 이렇게 물으면 사람들이 좀 막연하게 생각을 해요. 무슨 삶의 목적이 어떻고 뭐 비전, 사명이 어때?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의미가 없는 인생은 없다는 거죠. 모든 삶은 다 의미가 있고 삶의 목적이 있는 건데, 삶을 이렇게 바라봐야 돼요. 자, 신체적인 관점에서도 바라봐야 되지만 영혼의 관점에서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신체적인 관점에서 삶은 행복해야 되고 편안해야 되고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성공을 해야 되고 출세를 해야 되고 이게 신체가 원하는 삶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영혼이 원하는 삶은 그런 거 좀 다르거든요. 영혼은 의미를 따진다는 거죠. 신체는 욕망을 따지지만은 영혼은 의미를 따진다는 거.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한다는 거죠. 이른바 이렇게 생각하면 돼. 신체는 내가 내 인생에서 이루고자 하는 게 뭐야? 내가 하고 싶은 게 뭐야? 가지고 싶은 게 뭐야? 이게 신체가 원하는 삶이에요. 근데 영혼이 원하는 삶은 뭐냐면요. 내 삶이, 내 인생이 나한테 원하는 게 뭐야?
내 삶이 나한테 무엇을 이루라고 그러지? 내 삶이 나한테 어떻게 살아라고 그러지? 삶이 나한테 대신 반대로 질문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의미라는 거지. 내 삶이 나한테 어떻게 살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얘기지. 그리고 또 이런 질문을 해봐야 돼요. 이 세상 어딘가에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누군가와 무엇이 있다면은 그 사람은 누구이고 무엇일까? 이 세상 어딘가에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 무엇이 있다면은 그 누구이고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면은 우리 이제 두 분 우리 박 대표님이나 김 대표님한테는 지원이가 굉장히 애틋하잖아요. 네. 지원이를 위해서는 목숨도 바칠 수 있죠. 네. 그렇게 소중해. 그러면 내 가족 안에 지원이와 같은 사랑스러운 딸이 있는 것처럼 이 세상 속에도 이 세상 속에 지원이와 같은 사랑스러운 딸과 같은 존재가 있다면 이 세상 속에 지원이와 같은 사랑스러운 그 딸과 같은 존재가 있다면 그 존재는 누구인가? 그들을 위해서 내가 무슨 어떤 도움을 줘야 될까라는 거죠. 지원이가 내 가정 안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지원이가 이 세상 속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은 가족 안에만 사랑하는 아들, 딸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세상 속에도 아들, 딸과 같은 존재가 있다는 거지. 이걸 발견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저는 감히 이제 세상 속에서 어떤 사람이 내 아들, 딸과 같은 존재냐. 자, 몸과 마음, 영혼에 상처와 아픔이 있는 사람들. 몸과 마음, 영혼에 상처와 아픔이 있는 사람들. 조금 손잡아주면, 조금 덕을 밀어주면은 그 상처 아픔에서 벗어나서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답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이제 저에게는 아들, 딸과 같은 존재죠. 그리고 그 아들, 딸과 같은 존재를 위해서 일하고 하는 사람들,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전문가들을 양성하는 게 또 저에게는 아주 중요한 미션이라고 보죠. 자, 그러면 영혼과의 라포가 뭔지 아시겠어요? 네. 그럼 이제 영혼과의 라포는 이런 거 나를 초월해서 자, 내가 속해 있는 시스템 속에 내 가족, 내 직업, 내 지역사회, 국가, 이 세상, 우주 속에 자 누구를 위해서 그 무엇을 위해서 내 인생의 에너지를 헌신할 것인가라는 개념이죠. 자, 지금까지는 가족 안에 우리 지원이와 같은 우리 다인이와 같은 그런 아들 딸만을 위해서 내가 헌신해야 된다고 생각했다면 영적 라포는 그걸 뛰어넘어야 돼요. 그 가족을 뛰어넘어서 지역사회, 국가, 세상, 우주 속에 내 아들과 같은 내 딸과 같은 그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내 에너지를 헌신할 것인가. 요 개념이 연결되면 이제 영적인 라포가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 같은 경우는 전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이 박혔다면은 테레사 수녀님 같은 경우에는 제도권에서 핍박받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인생을 바쳤죠. 뭐 또 어떤 분들은 자연을 위해서 인생을 바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어린 또 고아들을 위해서, 뭐 어떤 분들은 또 실버, 뭐 어르신들을 위해서, 뭐 사람들 다양하죠. 이제 지금 한 것처럼 이 세 가지 신체의 라포, 마음과의 라포, 영혼과의 라포 형성되면 자신과의 라포 형성이 되면서 자기다운 삶을 살 수가 있겠죠. 두 번째 타인과의 라포, 이거는 일반적인 라포의 개념과도 연결되는데 일반적인 라포는 바로 타인과의 라포를 이야기하죠. 타인과의 라포가 형성이 되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라포가 형성되지 않으면은 어떤 좋은 것도 우리가 상대방을 도와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상대방을 설득시키거나 상대방한테 어떤 좋은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라포 형성이 되어야만 가능한 거죠. 라포는 어떤 개념이냐면은 마음이 통하는 상태, 한 마음이 된 상태, 협조할 수 있는 상태, 하면 아가 될 수 있는 상태, 이게 다 이제 라포가 되는데, 내 영향권 안에 상대방이 들어와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영향권 안. 뭐 자석과 철의 관계로 본다면은 철이 자기장 안에 들어와 있는 상태. 우리 이제 고객과의 만남을 본다면 고객이 이미 뭐 어떤 말을 하든지 들어주고자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 상담 치료를 본다면 내가 어떻게 하든지 상담 치료가 될 수 있는 그 어떤 내담자의 믿음 신뢰의 상태. NLP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말을 해도 반응이 부정적이라면은 그 의사소통에 대한 책임은 나한테 있다. 그 의도보다는 반응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거절이나 저항은 라프의 PV 신호라는 이야기죠. 그럼 이 라프를 어떻게 형성해야 되느냐 이걸 이제 6단계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6단계. 첫 번째 이 라프의 첫 번째는 진실한 관심과 사랑을 갖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엄마의 역할을 했던 두 분이 계시기 때문에 뭐 아빠도 있고 뭐 아기를 키운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아기를 키우는 엄마 아빠의 관계를 이제 생각해 보면 돼. 자, 아기를 잘 키우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예요? 아기에 대한 진실한 관심과 사랑을 갖는 거죠.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도 그 사람에 대한 진실한 관심과 사랑을 갖는 거죠. 진실한 관심과 사랑을 가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사람이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 그냥 눈에 보여. 모든 게 이제 눈에 다 보이죠. 그래서 이해가 돼, 이해. 그래서 2단계는 뭐냐면은 이해를 하는 거죠. 이해와 관찰을 한다. 관찰이라는 단어도 같이 포함되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와 관찰을 한다. 자, 상대방의 마음이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고 자,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왜 이게 문제인지 다 이해가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상대방의 모든 패턴이 관찰이 될 수가 있어요. 이 사람 성격이 어떤 유형인지 이 사람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 어떤 원칙을 갖고 있는지 이 사람 어떤 성향인지 뭐 어떻게 관찰이 되죠. 근데 상대방을 이해하고 관찰했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상대방한테 잘 맞출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3단계는 맞추기가 되는 거죠. 맞추기. 페이싱이거든요. 페이싱. 3단계 맞추기. 자, 충분히 맞춰주면 어떻게 되죠? 마음이 열릴까요? 닫힐까요? 열리죠. 마음이 열리죠. 그 열리는 4단계가 바로 레포죠. 4번에 4단계는 레포인데 마음이 열린 상태. 자, 레포 형성되면 5단계는 뭐냐? 이제 이끌기가 되는 거죠. 이끌기. 리딩. 이끌기를 하면은 좋은 결과가 나올 거야, 안 나올까요? 그래서 6단계는 좋은 결과가 나온다. 또는 원하는 성과가 나온다. 자, 이거는 영업을 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자, 처음에 내 남자를 진심으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대해. 진심으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람 이야기도 듣고 그 사람에 대한 애정 어린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상담을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을 2단계로 이해하고 관찰하게 되죠. 그 사람 마음이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이 사람 어떤 성향인지 어떻게 살았는지 뭘 원하는지 욕구가 뭔지 니즈가 뭔지 성향이 뭔지 그러면 그 3단계로 그 고객한테 맞출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맞추고 대화를 할 수 있겠죠. 맞추고 대화하는 것은 비언어적인 그런 맞추기뿐만 아니라 언어적인 맞추기도 다 중요해요. 이 비언어적으로는 같은 눈빛, 같은 표정, 같은 몸의 자세, 같은 호흡, 같은 몸 동작, 그리고 같은 목소리 톤, 속도 이게 다 이제 비언어적이잖아요. 그 언어적으로 보면은 그 사람의 일단 말하는 내용, 핵심 단어에 맞춰줘야 되고 다 공부 다 하셨을 거예요. 뭐 어떤 서술어에도 맞춰야 된다. 시각적으로 말하면 시각적으로 말을 하고 청각적으로 말을 하고 신체 감각적으로 말을 하고 이거 다 기억나시죠? 네.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또 뭘 맞추냐면은 그 사람의 관심 분야에 맞춰줘야 돼. 관심 분야, 관심 흥미 분야 이게 다 맞추기란 말이에요. 그건 뒤에서 다 공부할 거예요. 이렇게 계속 맞추다 보면은 당연히 마음이 열리겠죠. 그래서 레포 형성이 돼. 레포 형성되는 상태에서 사업 이야기를 하건 제품 이야기를 해요. 저 그는 이끌기를 한다는 이야기죠. 이끌기를 하면은 당연히 가입을 하거나 매출이 일어난단 말이죠. 이게 원하는 결과 아닙니까? 상담 치료도 같은 맥락이거든요. 상담 치료도 처음에 내 남자를 관심과 사랑으로 바라봐. 엄마 같은 마음으로. 그럼 이야기 들어주면서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충분히 이제 이해를 하고 이제 관찰을 하죠. 그리고 그 사람의 모든 패턴에 맞추기를 하겠죠. 그 레포를 형성하죠. 마지막에 내가 이제 치료적인 작업을 하거나 또는 코칭을 하거나 이끌기를 해요. 따라오죠. 이게 안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어때요? 지금 6단계를 쭉 보니까. 좋아요. 요즘 이거 읽고 있었는데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진짜 레퍼런스. 그럼요. 그래서 이걸 이제 뒤에서 세부적으로 다루겠지만은 맞추기 되게 중요해요. 관심과 사랑에 있어서 자 이거 우리가 왜 이제 관심과 사랑을 가져야 되는가부터 이제 다시 이야기를 해본다면은 인간은 이해받고 싶은 욕구가 있거든요.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있거든. 자 왼쪽 가슴에 이런 게 있다 그래. 나는 이해받고 싶어요. 사랑받고 싶어요.
내 마음을 알아주세요. 내 편이 되어주세요. 이런 이름표가 있다는 거죠. 근데 누군가가 내 이름표를 읽어줘. 눈빛도 부드럽고 이름표. 표정도 온화하고 내 말에 리액션도 잘해주고 그러면 어때요?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관심과 사랑을 갖는 1단계는 뭐냐면요. 이거예요. 부드러운 눈빛. 대화할 때 부드러운 눈빛. 온화한 표정. 그리고 즉각적인 반응을 해주는 거지. 즉각적인 반응이 뭐냐면은 누가 말을 할 때 리액션을 해주는 거죠. 이거는 비언어적으로 리액션을 할 수도 있고 언어적으로 리액션을 할 수도 있죠. 아마 그건 뭐 다 잘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관심 기울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관심. 이렇게 관심을 기울여 주면은 이제 그 다음 단계 이해 관찰은 뭐냐? 경청을 잘 경청. 공감적 경청을 하라는 거죠. 경청하기 5단계 기억하세요? 맨 밑에 하이라는 무시하기. 상대방 이야기 듣지 않고 자기 이야기만 하는 거. 특히 영업인들이 조심해야 될 게 그거예요. 막 사업 플랜 막 죽도록 보여 그냥. 고객 이야기는 듣지 않고. 이게 무시하기죠. 그리고 상담자도 마찬가지로 고객 이야기, 내담자 이야기 듣지 않고 상담자가 막 가르치려고 그래, 티칭. 이게 무시하기란 말이야.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 듣는 척하기. 듣는 척하기라는 게 있어요. 상대방 이야기 듣는 척하면서 딴 생각을 하거나,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까 준비를 하는 단계. 이제 3단계는 선택적 경청. 쉽게 말하면 골라서 듣기. 관심 있는 건 듣는데 관심이 없는 건 안 들어버려. 그 네 번째가 뭐냐면은 이제 이거는 적극적 경청인데 이거는 내용은 듣는데 말하는 의도나 감정 상태를 들어주지 않는 거죠. 맨 위에 5단계가 이제 공감적 경청인데 말하는 사람의 의도, 어떤 기분 상태를 다 들어주면서 내용도 같이 들어주는 거죠. 마치 이런 거예요. 매일 저녁 7시면 퇴근하는 남편이 있었는데 어느 날 남편이 퇴근을 안 한 거예요. 전화도 안 받아요. 근데 한 밤 10시 반쯤에 남편이 집에 들어왔어. 그러면서 와이프한테 사과를 해. 아, 여보 미안해 늦었어. 근데 내가 핸드폰을 분실해가지고 핸드폰 찾는다고 막 이리저리 쫓아다녔는데 핸드폰도 찾지 못하고 전화도 하지를 못하고 이랬네. 너무 미안해. 사과하니까 늦게 온 걸 뭐라고 할 수도 없어. 근데 이제 이 와이프는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했어. 나는 남편 기다린다고 저녁도 못 먹고 남편 걱정한다고 지금 10시 반까지 기다렸는데 배는 고프고 근데 그 저녁 차려놓고 지금 먹기는 너무 늦었고 야식을 먹고 싶은데 어떤 야식을 먹을까 생각하니까 저 길 건너편에 새로 생긴 치킨집이 있던데 그 치킨집에서 치킨을 시켜 먹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다 남편한테 이야기할 수는 없었어. 그래서 남편한테 한마디로 이렇게 딱 이야기했어. 여보 길 건너편에 치킨집 새로 생겼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 그러면 이거 이제 4단계의 적극적 경청으로만 들어버리면 치킨집 새로 생겼더라 이것만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남편 이런 반응을 할 수 있겠죠. 그래 치킨집 새로 생겼나 보지 뭐 이렇게 끝날 수도 있어. 근데 공감적 경청을 보면은 이제 그 안에 모두 마음을 읽어주는 거지. 당신이 나 기다린다고 밥도 못 먹고 많이 배고프겠네. 그래서 늦었으니까 이제 치킨 시켜 먹자는 이야기지. 알았어 내가 건너편에 치킨 주문할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이제 5단계 공감적인 되는 거예요. 5단계. 여기 이해되시나요? 네. 이게 그래서 이제 내용만 듣는 거하고 그 말하는 의도나 기분 상태를 같이 들어주는 거는 진짜 천지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두 가지 차원으로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다는 걸 봐야 돼요. 자, 입으로 하는 커뮤니케이션은 표천 구조의 커뮤니케이션, 표천 구조. 그 다음에 머릿속에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머릿속에 생각하는 그 어떤 머릿속의 생각과 어떤 기분 상태, 말하는 의도, 요걸 다 들어주면서 어떤 건 심층 구조. 그러니까 심층 구조의 커뮤니케이션하고 표층 구조의 커뮤니케이션 이 두 가지를 같이 들어주면서 경청을 할 때 이게 공감적 경청이 된다는 거죠. 이것도 이제 별도로 뒤에서 훈련을 좀 많이 하게 될 텐데요. 어쨌든 이 공감적 경청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게 된다. 이해를 받고 싶은 걸 요걸 충족시켜 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 NLP에서 캘리브레이션을 이제 배웠을 거예요. 캘리브레이션 보면은 뭐 그러니까 같은 피부 빛깔을 이제 비교하면서 이 사람이 기분 좋은 상태인지 기분이 안 좋은 상태인지 또 뭐 어떤 화가 난 상태인지 기분이 좋은 상태인지 이걸 막 구분했잖아요. 그래서 관찰한다는 이야기는 캘리브레이션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사람 상태를 확인하면서 우리가 대화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이제 들을 청자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글을 못 써주는데 들을 청자에 보면은 기 밑에 뭐가 있냐면 임금왕자가 있어.
임금의 기로. 임금님의 귀로 들어주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임금님이 백성의 이야기를 정성스럽게 듣는 것좀 그렇게 들어주라는 이야기죠. 이해되세요? 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열십자 밑에 눈목자 그다음에 한일자가 있거든. 자 하나부터 열까지 눈으로 관찰하면서 들으라는 이야기죠. 맨 밑에 보면 마음심자가 있어. 마음심자. 마음심자는 뭐죠? 내 마음이 아니라 상대방 마음을 공감하면서 듣는다. 그러니까 이제 이 듣는다라는 것은 이렇게 이제 임금님이 좀 적극적으로 들으면서 눈으로 살피면서 그 마음을 살피면서 하나부터 열까지 그리고 내 마음이 아니라 상대방 마음을 공감하면서 그러면서 듣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입구가 지금 3개가 있거든. 우리 김태희 대표님 거기 내가 써서 내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이게 이제 들어정자거든. 여기 보면 기자 밑에 임금왕자잖아요. 임금의 귀로 들어라. 하나부터 열까지 눈으로 관찰하면서 들어라 이 말이지. 여기 마음심 내 마음에 상대방 마음을 공감하면서 들어라. 근데 이 입구가 지금 3개 있다면 입구 그죠? 첫 번째 입구는 뭐냐면은 귀로 들었던 것을 입으로 표현하면서 들으라는 이야기야. 즉 리액션을 하라는 이야기죠. 두 번째 입구는 뭐냐면은 눈으로 관찰한 내용을 입으로 리액션을 하라는 이야기죠. 세 번째 입구는 뭐냐면은 마음으로 공감한 내용을 입으로 리액션하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그랬어. 오늘 날씨 참 좋네. 날씨 참 좋네요. 이거는 들었던 거에 리액션하는 거잖아요. 두 번째 보니까 우리 방골도님, 방 대표님 이제 표정이 좋아. 얼굴이 밝은 거 보니까 좋은 일이 있나 봐요. 자, 얼굴이 밝은 거 보니까 좋은 일이 있나 봐. 이건 뭐야? 눈으로 관찰하는 걸 이제 리액션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야기 듣다 보니까 요즘 뭐 일이 잘 돼가지고 뭐 저거 막 좋은 이야기를 해. 요즘 일이 잘 되니까 기분이 많이 좋겠어요. 이건 뭐예요? 감정을 공감한 거지.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마음심, 공감한 내용을 입으로 표현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리액션이 그래서 이제 귀로 들었던 걸 리액션하는 것도 있지만은 눈으로 관찰한 걸 리액션을 하고 마음으로 공감한 걸 리액션한다. 리액션을 다른 말로 이제 NLP에서는 백트래킹이라고 해요. 백트랙이라는 단어는 뭐냐면은 발자국을 따라간다. 상대방 말의 발자국을 따라가면서 이런 반응을 보여준다 이 말이죠. 이해되세요? 네. 들을 청자 하나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화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철학들이 담겨져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여기 이해되시나요? 네. 이게 되었을 때 이렇게 이제 우리가 공감적 경청을 해주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비언어적으로 또 언어적으로 맞추기를 다 한다는 이야기는 같은 눈빛, 같은 표정, 같은 몸 동작, 같은 호흡, 같은 자세 이게 다 맞추기가 돼야 되는데 맞추기에는 매칭, 미러링, 크로스오버 미러링 이런 게 있어요. 자, 매칭은 뭐냐면 내가 오른손을 들면은 상대방 오른손을 들면 나도 오른손을 드는 식으로 맞추는 거지. 근데 미러링은 뭐냐면은 상대방이 오른손을 들면 나는 왼손을 드는 식으로 맞추는 거죠. 그거는 반대잖아요. 네, 그렇죠. 크로스오버 미러링은 뭐냐면은 상대방이 예를 들어서 이제 눈을 깜빡이면 나는 고개를 까딱거리는 쪽으로 맞출 수가 있죠. 눈 깜빡이면 고개 같다. 이 체면 걸 때 이게 도움이 돼요. 눈 깜빡이면 고개 같다. 고개 같다. 눈을 깜빡일 때마다 고개를 까딱거리는 거죠. 이게 이제 신체 부위는 다르잖아요. 근데 고개를 까딱까딱 하면은 내 남자 입장에서 어떤 느낌이죠? 야, 눈 깜빡일 때마다 고개를 까딱까딱 하니까 눈을 더 자주 깜빡거려야 되겠네. 눈을 감아버려야 되겠네. 그래서 체면 들어가는 거죠. 그렇잖아요. 또 우리가 이제 호흡에 맞출 수가 있어요. 이제 뭐 에릭슨 체면에서는 이런 걸 많이 하지. 내담자 숨을 내쉴 때마다 유도를 하는 거지. 날숨에만 이야기돼. 숨 내쉬는 걸 보면서 편안하게 숨을 들이마시면서 온몸의 긴장을 풉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날숨에만 이야기하는 거야. 날숨에만. 뭐 에릭슨 세면은 이제 그렇게 하죠. 뭐 그래서 맞추기는 모든 걸 맞춘다. 신체 언어뿐만 아니라 목소리 모든 패턴을 맞춰준다는 거죠. 이렇게 맞추기를 하다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의식 차원의 무식 차원의 이제 라포가 형성이 돼 버리죠. 마음이 열린다는 거지. 이 라포 형성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좋기 때문에 그 어떤 일이 비전이 있기 때문에 일이 잘 되는 게 아니라 라포를 형성하기 때문에 잘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피라미드도 성공하는 사람은 왜 성공하느냐면은 라포를 형성하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좋은 아이템을 만나도 일이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내담자와 아니 고객과 라포를 형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라포 형성 단계까지는 이건 기술이다 이거. 이걸 잘해야 돼. 일단 라포 형성되면은 그 다음은 그냥 무조건 뭐 99% 이상 성공이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끌기. 자, 좋은 결과가 따라온단 말이죠. 뭐 여기 오경수 유사님부터 뭐 다 라포의 달인들이기 때문에 다 아는 걸 아마 복습을 하는 게 아니었을까. 자, 이 래프만 해도 어때요? 뭐 성공할 것 같죠? 네. 그다음 2번입니다. 목표. 자, 원하는 걸 구체화시킨다. 이게 이번의 목표입니다. 목표는 고울이고 아웃컴인데 NLP에서는 고울보다는 아웃컴을 더 중요하게 다룹니다. 고울은 좀 막연한 느낌이 있잖아요. 네. 근데 아웃컴은 원하는 결과, 원하는 성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원하는 결과를 구체화시키는 거거든요. 우리 원하는 결과를 알아야 돼요. 원하는 결과 아는 것뿐만 아니라 원하는 결과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자, 왜 문제가 생기냐면 원하는 결과에 대한 의심을 갖기 때문에 생기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구체적으로 안다면은 의심을 할 이유가 없죠. 자, 원하는 결과를 어떻게 알까? 오감 차원의 시각화가 가능해야 돼요. 오감 차원의 시각화가 가능해야 되고요. 구체적으로 글로 적을 수 있어야 돼요. 구체적으로 글로 적으면서 오감 차원의 시각화가 가능해야 된다. 오감 차원의 시각화라는 것은 시각적으로 이미지를 그려야 되고 청각적으로 원하는 결과에 대한 어떤 소리, 뭐 칭찬이라든지 감사라든지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고 신체 감각적으로 이런 것에 대한 실제적인 느낌, 현실감을 느낄 수 있어야 되고요. 심지어 냄새 맡고 맛까지 보면 더 좋겠죠. 그래서 NLP적인 시각화가 아주 중요하다. 자, 구체적으로 글을 쓰는 건 앞서 제가 막 이야기한 거 있었죠. 1인칭, 현재인, 긍정문의 I am의 파워를 활용해야 된다. 1인칭, 현재인, 긍정문. 자, 나는 언제까지 뭐뭐를 이루어서 어떤 결과를 만든다. 자, 그래서 1인칭, 현재인, 긍정문 쓸 때는 스마트한 원리를 활용하면 되는데 스마트한 원리를 먼저 좀 볼까요? 자, 22페이지 뒤에 보면은 스마트 원리가 나와요. 스마트 원리. 자, 스마트 원리가 나올 겁니다. 여기. 자, 스마트 원리 보면은 자, 심플 앤 스페시픽, 구체적으로 써야 된다는 거. 매지로 측정 가능한 수치를 넣어서 목표를 쓴다는 거죠. 어치브블, 성취 가능성이 있는 최소한 70% 이상은 가능성이 있어야 되겠죠. 자, reasonable, responsible, 합리적이면서도 책임 권한이 나한테 있어야 돼요. 타임도 시한성, 기간 마감이 있어야 된다. 이건 다 아시죠? 뭐 이거는 뭐 성공학에서 워낙 많이 다루어지는 거니까. 자, 이 스마트 원리에 맞게 1인칭 현재 긍정문으로 글을 써서 구체화시키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요즘 많이 쓰는 방법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문장을, 그 목표를 매일 100번씩 쓰는 거죠. 매일 100번씩 필사를 하는 과정에서 목표가 더 구체화될 뿐만 아니라 우리 잠재의식에 각인된다는 거죠. 그거 한번 해보세요. 100번 쓰는 게 절대 손해보는 일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목표를 하나 선정하는 거지. 자, 나는 올해 연말까지 자, 로또 당첨이 되어서 10억 이상의 부자가 된다. 예를 들어서 그저께 내가 이야기해 준 건데요. 그분은 로또에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뭐 좋아요. 뭐 어때? 로또 당첨되면 좋죠. 그래서 그걸 매일 100번씩 써봐라. 당첨되어서 그 일어난 결과를 머릿속에 시각화해라. 당첨되었을 때 식구들과 뭐 해외여행을 떠나고 좋은 자동차를 사고 뭐 이거 다 시각화라는 거죠. 어쨌든 목표가 구체화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 목표가 구체화된다면은 내가 행동하고 싶은 욕구가 강해질까요? 약해질까요? 강해지지. 행동의 아버지는 뭐냐면은 결국은 고통과 즐거움이거든요. 고통이 너무너무 커서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고 즐거움이 너무너무 커서 이루고자 하는 그 즐거움이 너무너무 커서 지금 도저히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이 느낌. 고통과 즐거움이 지렛대가 될 때 행동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이 목표를 구체화시키고 목표를 시각화한다는 이야기는 즐거움을 극대화시켰다는 거지. 즐거움을. 목표 이루었을 때의 이 즐거움이 극대화되었다는 거지.
반대로 목표를 이루지 못하는 현재의 고통을 최고로 극대화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자, 목표를 이루지 못한 지금 현재의 이 현실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10억을 벌어야 되는데 돈이 없는 게 너무 힘들어. 막 카드 빚에 막 지금 막 경제적인 압박감이 너무 힘들어. 이게 너무너무 고통스럽다면. 근데 10억을 벌어서 내가 돈을 많이 벌었을 때에 이게 너무너무 즐겁다면, 고통과 즐거움이 지렛대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렛대. 완전 지렛대가 된다면 우리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행동을 하겠죠. 자, 담배 끊는 것도 같은 맥락인데요. 담배를 계속 피워서 폐암에 걸려가지고 내가 병원에 누워 있으면서 온 집안의 돈을 거들내고 집안이 망해버리는, 그러니까 폐가 망신 당하는 어떤 이런 최악의 문제를 생각한다면 담배 피우는 게 너무 고통스럽겠죠. 담배를 끊었을 때 막 건강하고 막 손자들이 안기고 손자들과 손잡고 놀러 다니고 이게 너무너무 행복해. 그러면 이 고통 즐거움이 지렛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담배를 끊고 싶은 마음이 클까요? 작아질까요? 커지죠. 커지겠죠. 고통과 즐거움. 그래서 이 행동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제 바로 고통과 즐거움을 극대화시킨다. 그게 5번이죠. 지금 실행, 액션. 목표 다음에 바로 5번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실행 옆에 이렇게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목표를 이루지 못하는 현재의 고통을 최악으로 극대화시키고 목표를 이룬 즐거움을 최고로 극대화시킨다. 그래서 고통과 즐거움이 지렛대가 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행동을 따라오죠.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직 덜 고통스럽다. 고통을 덜 받았다는 거죠. 목표가 아직은 그만큼 절실하지 못하다는 거 아닙니까? 이 일례로 이런 메타포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제 며칠 전에 제가 보낸 글이기도 해. 친구 집에 가니까 이 개 한 마리가 못이 박혀 있는 판자 위에 누워서 막 끙끙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한테 물었죠. 이 개가 끙끙거리는데 왜 개를 좀 밖으로 끄집어내지 않고 가만히 놔두느냐. 이렇게 하니까 친구가 뭐라고 그러냐면 지가 아직은 덜 아픈 모양이네. 참지 못할 만큼 아프면 지가 스스로 오겠지.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이제 그 행동을 안 하는 것 같은 맥락이죠. 지금 막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 행동을 해야 되는데 안 해. 아직은 이대로 참을만 한 모양이구나. 아직 고통을 덜 받았구나 이거죠. 이 반대에 또 이제 이런 메타포 있어요. 이거는 소크라테스에 대한 이야기인데 어떤 젊은이가 소크라테스를 찾아갔거든요. 그래서 나도 당신처럼 정말 어떤 지적인 이 지식인이 되고 싶은데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이제 소크라테스가 이 젊은이를 시냇가로 데려가서 물 밑에 이제 머리를 콱 집어넣고 숨을 못 쉬게 만들었죠. 한 2분 동안. 막 허우적댈 때 끄집어내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속에 있을 때 가장 원했던 게 뭐냐 이렇게 물었죠. 숨 쉬고 싶었어요. 숨 쉬고 싶은 만큼 원한다면 가능하다. 숨 쉬고 싶은 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자네도 나처럼 될 것이다. 이게 지금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바로 이제 즐거움에 대한 절실함이죠. 고통과 즐거움에 대한 어떤 그런 지렛대, 고통과 즐거움에 대한 어떤 절실함. 결국 그 행동의 힘은 지식의 힘이 아니야. 행동은 지식이 아니라 행동은 동기부여의 힘이라는 동기부여. 동기부여는 어디서 나오죠? 바로 고통과 즐거움에 대한 신체적인 반응이죠. 고통과 즐거움에 대한 신경회로의 반응. 그래서 우리가 그 행동이 안 될 때는 나 스스로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또 반대로 또 즐겁게 만들어야 돼요. 고객을 만날 때 고객 만나면 두렵다. 그러면 내가 이 고객 만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부정적인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는 거죠. 고객을 만나서 이루고자 하는 그 반대의 즐거움 있잖아요. 이 반대의 목표를 이뤘을 때 즐거움 이걸 이제 강하게 극대화시키는 거지. 그러면은 고통 즐거움이 시대때가 되면서 야 내가 이 고객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잘해야 되겠구나. 자 이렇게 해서 행동이 되는 거죠. 행동의 메커니즘을 이해한다면 뭐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걸 동기부여를 시켜야 돼. 그리고 내담자들 뭐 고객들한테 이걸 뭐 리더는 동기부여를 잘 시키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딱 상담하면서 이 사람이 왜 행동 안 하는지 보고 행동을 끌어내기 위해서 고통을 주입시키는 고통 또 즐거움을 주입시키는 거지.
자, 이렇게 행동하다 보면 모든 게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제대로 되는 것은 무엇인지, 제대로 안 되는 것은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는 힘이 중요한데, 그게 뭐냐면 바로 3번의 감각적 민감성이라고 그래요. 감각적 민감성. 내가 행동했을 때 행동의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받는 힘이죠. 제대로 되는 것은 무엇이고 제대로 안 되는 것은 무엇인지 피드백을 받아라.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죠. 자, 대화를 하는데 내가 지금 제대로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인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인지 파악을 해야 돼. 나는 혼자 말을 막 열심히 하고 있는데 고객은 듣는 척 하지 않아. 듣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말을 잘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막 이끌고 있는데 고객이 막 저항을 해. 이거는 민감성이 떨어지는 거죠. 자, 상담 치료도 같은 원리라는 거죠. 나는 막 그 좋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고객은 부정적이에요. 내 남자는. 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포착해낼 수 있는 힘. 그래서 이 감각적 민감성이 뛰어나다는 이야기는 분위기 파악을 잘한다는 것이고요. 예민하다는 것이고, 그리고 상대방한테 잘 맞출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잘 맞출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여기까지 이해됐죠? 네. 이렇게 피드백을 받았어요. 피드백을 받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이제 4번으로 가는 건데 행동적 융통성이죠. 행동적 융통성. 자, 목표를 이룰 때까지 접근 방식을 달리 하면서 융통성 있게 행동을 하는 거죠. 자, 목표를 이룰 때까지 접근 방식을 달리하면서 융통성 있게 행동한다. 자,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요. 다른 행동이 다른 결과를 만든다는 거예요. 다른 행동이 다른 결과를 만든다.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면서 내 미래가 달라지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최고의 정신질환자다, 이런 이야기 하죠. 어제와 똑같은 행동을 하면서 내 미래가 달라지기를 원한다면 정신질환자다. 그래서 내 미래가 달라지기를 원하면 다른 행동을 해야 되는 것처럼 다른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다른 행동이 필요하겠죠. 그런 점에서 이제 사람을 상담하거나 또 영업을 할 때도 사람마다 다른 행동을 할 필요가 있죠. 똑같은 행동으로 상담하고 똑같은 행동으로 영업을 해버리면은 결과가 안 좋을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한테 맞는 방식이 뭔가를 잘 민감하게 포착을 해야 되고, 그 사람한테 맞는 방식으로 상담을 하고 또 치료를 하는 것, 영업을 하는 것 다 중요합니다. 행동의 융통성. 이제 거의 다 됐네요. 6번의 탁월성의 승리. 자, 이 모든 과정들이 탁월한 마음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겠죠? 이 모든 것들이 탁월한 마음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럼 탁월한 마음은 어디서 올까요? 탁월한 마음은 크게는 세 가지에서 논다고 보거든요. NLP적으로 본다면은 첫 번째는 신체의 작동. 두 번째는 두뇌의 작동. 세 번째는 언어의 작동이에요. 언어의 작동. 신체의 작동 뭐냐면은 우리의 어떤 자세가, 우리가 앉아 있는 자세, 뭐 서 있는 자세가 마음과 연결되어 있고요. 호흡의 깊이, 호흡이 짧으냐 깊으냐, 이 호흡이 우리 또 마음 상태와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몸 동작과 또 마음이 연결되어 있어. 몸짓, 그리고 목소리, 웃음, 이런 게 다 우리 마음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뭐 다 아시겠지만은 우선 당당한 자세가 당당함을 만들잖아요. 그리고 깊은 호흡이 편안함을 만들잖아요. 자, 열정의 몸짓이 열정을 만들죠. 자, 자신감 있는 목소리가 자신감을 만들어요. 자, 이렇게 목소리, 큰 목소리가 또 자신감을 만들고, 크게 웃으니까 또 기분이 좋아지고, 이거 다 아실 거예요. 이렇게 신체. 두 번째는 이제 두뇌의 작동. 두뇌는 뭐 무엇을 어떻게 상상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무엇을 어떻게 상상할 것인가, 또 무엇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상상과 해석 두 가지로 이제 보시면 돼요. 상상이라는 건 오감의 작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무엇을 연합하고 무엇을 분리시킬 것인가. 연합 분리 다 이해하시죠? 네. 좋은 것은 연합을 해서 좋은 감정을 키워주고,
나쁜 것은 분리를 시켜서 나쁜 감정을 자 해소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오감을 어떻게 작동시키느냐가 참 중요하다. 그래서 자신감 있고 뭐 성취감, 행복감, 뭐 기분 좋은 신나는 느낌 있는 기분 좋은 것들은 저 오감을 최대한 연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느낌을 키워준단 말이에요. 근데 두려움이라든지 죄책감, 수치심, 뭐 창피함, 기분 나쁜 느낌 이런 거는 굳이 키울 이유가 없죠. 분리를 시켜라. 이런 건 뒤에서 다 공부를 하겠고 분리를 시켜서 느낌을 최대한 줄인다. 그럼 우리 마음은 어떻게 되죠? 우리 마음은 탁월해지겠지. 자, 오감의 작동. 무엇을 어떻게 상상할 것인가? 오감의 작동. 두 번째는 무엇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일어나는 사건, 경험, 상황은 이건 우리가 어쩔 수 없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는 우리한테 달려 있어. 우리가 좋은 일로 해석하고 나쁜 일로 해석하기 이전에는 이거는 좋은 일도 아니고 나쁜 일도 아니에요. 마치 비가 내렸어. 비가 내리는 것을 우리가 이제 해석하기 따라서 보세요. 비가 많이 내리니까 교통체증으로 오늘 출근길이 힘들겠네? 그럼 비 내리는 것은 이거 안 좋은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비가 내리니까 우산 파는 우리 삼촌이 우산을 많이 팔아서 돈을 많이 벌겠네? 이건 뭐예요? 그거는 비가 내리는 게 좋은 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해석을 내리기 이전에는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왕이면은 가능하면은 긍정적인 해석을 하는 게 좋고요. 자, 다양한 해석을 하는 게 또 중요합니다. 한 가지 해석보다는 두 가지 이상의 해석을 할 때 우리 마음은 긍정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거 이해되시나요? 네. 자, 비 내리는 걸 다시 한번 봐봐요. 비가 내리니까 교통체증으로 오늘 출근길 힘들겠어? 1번. 자, 2번 뭐냐면 비가 내리니까 우산 파는 삼촌이 돈을 많이 벌겠어? 2번. 3번 비가 내리니까 농사가 안 됐는데 우리 부모님이 농사 잘 되겠어? 비가 내리니까 사막에 오아시스가 생겨서 참 좋겠네. 비가 내리니까 하늘에 공기가 깨끗해지겠네. 5가지를 우리가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한 사람은 한 가지만 해석해. 아, 비가 내리니까 교통체증으로 출근길 힘들겠어. 그럼 어떤 사람이 더 긍정적이냐 한번 생각해봐요. 자, 5가지 해석하는 사람 훨씬 더 긍정적이겠죠. 그러네. 이렇게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이상을 해석한다라는 것은 이미 우리는 문제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문제라는 건 한 가지 해석만 할 때, 한 가지 반응만 할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걸 관점 바꾸기 할 때 우리가 공부를 할 건데,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사람은 사업에 실패를 했어요. 아, 실패해서 쫄딱 망해버렸네, 죽겠네. 쫄딱 망했다고만 생각해. 그럼 이거는 안 좋은 일이에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사람 이런 생각하죠. 사업이 망했어. 내가 손해를 많이 보긴 봤어. 그렇지만 이 사업을 통해서 내가 배운 게 또 많아. 세 번째는 또 내가 사람을 만나면서 진실한 인간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었어. 어떤 사람이 진정한 참 사람인지 판별할 수 있는 좋은 계기였어. 그리고 시장 전반을 내가 두루두루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었어. 그래서 앞으로는 좋은 아이템을 만들어서 더 큰 사업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자,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럼 똑같은 사업 실패인데 한 가지 쫄딱 망했다고만 생각하는 이 A하고 두 번째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을 한 B하고 누가 더 긍정적인 거죠? B가 더. B가 긍정적이죠. 그래서 이제 이 해석에 대한 힘이 굉장히 참 중요하다. 근데 이제 우리가 NLP를 공부하면서 이런 걸 알게 될 거예요.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 경험은 더 나은 미래에 더 큰 삶의 목적을 위한 꼭 필요한 과정이었다. 이걸 이제 이해를 하게 될 겁니다. 이른바 불필요하게 우리한테 주어진 사건 경험은 없었다는 거예요. 뭐 사업에 실패이건 몸에 병이 생겼건 뭐 사고로 누가 죽었건 뭐 우리 삶에 시행착오, 시련 고난 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은 미래에 더 나은 뭔가를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정이었다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나쁜 게 아니라는 거죠. 좋은 거죠. 그래서 어떤 부정적인 사건이 일어날 때 이렇게 질문해야 돼요. 이 사건이 일어남으로써 이 사건은 나한테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가?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이 사건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내 미래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가? 사건 그 경험에 질문을 해라는 거죠. 그 사건 경험은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를 더 나은 인간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한테 선물, 은총으로 주어진 것이지 우리를 고생시키려고 주어진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이란 모든 걸 축복을 받아들이는 거죠. 모든 걸 축복. 아, 감사한 일이다. 여기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이런 일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내 미래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날까? 이게 쉽지 않겠지만 그렇게 훈련을 해야 돼요. 모든 건 감사한 일이라고. 참고로 그 역경의 심리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역경의 심리학. 그 책을 좀 읽어보면 정신.
요즘 저도 그 책을 다시 한번 읽고 있는데 이 책이에요. 이거 진짜 좋은 책이야. 이거 역경의 심리학. 삶의 의미를 찾는 역경의 심리학. 옛날에 보다 요즘 다시 제가 보는 거거든요. 여기에 이제 여러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우선 빅터 프랭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빅터 프랭클. 그다음에 켄 윌버. 켄 윌버에 대한 거 어서 오세요. 오셨어요? 작동이 탁월한 심리를 만드는데요. 자, 어떻게 말을 하느냐, 무엇을 어떻게 말을 하느냐가 중요하다 말이죠. 무엇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게 참 중요하겠죠. 이제 문장보다는 모든 단어를 긍정적인 단어를 사용해서 말을 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모든 단어를 긍정적인 단어를 활용해서 말을 해라. 왜 그러냐면 우리 무의식은 문장보다 단어에 더 민감하다는 거 아시죠? 예를 들어서 나는 지각을 하지 않을 거예요. 이거는 긍정적인 문장이에요. 근데 지각이라는 부정적인 단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지각하는 모습을 떠올린다는 이야기죠. 단어. 저는 살을 뺄 거예요. 근데 이건 긍정적인 문장인데 살이라는 단어가 살찌 모습을 연상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정적인 단어, 부정적인 이미지를 연상하게 하는 부정적인 단어를 다 삭제를 시키는 거죠. 모든 단어를 긍정적인 단어로 대체시키라. 어떻게 하면 긍정적인 단어로만 긍정적인 말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걸 좀 훈련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루고자 하는 모든 긍정적인 결과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 감사의 언어가 되어야 된다는 감사의 언어. 자, 과거, 현재, 미래를 다 감사하게 표현하는 게 참 중요한데요. 과거는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힘들었던 그 모든 일도 감사하게 이야기해라. 시련 고난도 감사하게 이야기해라. 이 역경 심리학처럼 나의 삶의 역경을 다 감사하게 이야기하는 거. 현재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감사하게 표현하는 거. 자, 미래에 이루고자 하는 모든 걸 감사하게 표현하는 거. 이루고자 하는 모든 게 이루어졌다는 전제하에 감사를 표현한다는 거죠. 여기 이해되시나요? 올해 그러니까 이분은 월 1억을 벌 분이거든요. 자, 올 연말까지 월 1억을 버는 최고의 사업자가 된 것을 미리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네, 우리 이제 타로 상담센터 나이온 타로 상담센터가 너무너무 잘 되어서 한 달 이상 예약이 잡혀 있는 성황된 타로 상담센터가 됨을 미리 감사드립니다. 미리 이룬 것을 결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것에 대해 미리 감사드립니다. 이거죠. 만약에 100세 이상 살고 싶어요. 100세 이상 100세 이상 60대에 아니 50대의 젊음을 유지하면서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어때요, 이거? 우리 이영주 선생님은 100세 이상까지 활동하실 거잖아요. 활동. 네, 그럼요. 100세 이상까지 50대의 젊음으로 50대 젊음의 에너지로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건 뭐냐면 이제 미래에 이루고자 하는 것이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기본 전제하에 감사를 표현한 거거든요. 감사 일기 쓸 때도 이거 쓰면 참 좋아요. 자, 감사 일기 쓸 때도 과거에 힘들었던 것을 감사하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과거에 대해서 한 가지로 쓰는 거지. 과거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어릴 때 시골에서 친구 없이 외롭게 자라난 것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렇게 참 만남 심리가족을 만들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진실한 사랑을 갖게 되는 좋은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현재의 이제 상황, 현재 어떤 경제적인 힘든 상황이 주어진 것에 감사드립니다. 자, 경제적으로 힘이 들지만 더 큰 사랑으로, 더 큰 창의력으로, 더 멋진 미래를 열고 있는 저 자신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미래에 이제 이러고자 하는 게 있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미래에 저는 이제 전국 시스템을 만드는 게 목표니까. 자, 전국적으로 사랑의 통합 치유 시스템을 확장시켜서 대한민국 사회에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감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걸 감사하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자, 감사와 사랑으로 충만하겠죠. 감사 사랑은 감사 사랑을 끌어당기지. 왜? 에너지는 끌어당기는 힘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언어를 감사의 언어로 바꾸라 이걸 말씀드립니다. 모든 걸 감사하게 표현해라. 자, 절대적으로 어떤 비난이나 비판이나 불평, 불만
이런 걸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비비부를 없애라는 거지. 비비부. 어쨌든 감사하는 걸 참 중요하고 뭐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항상 칭찬, 격려, 긍정의 기대 이걸 칭격기라고 그러죠. 칭격기. 좋은 점을 칭찬하고 자 그분이 잘할 수 있다고 격려하고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기대를 하는 겁니다. 우리 나윤 상담센터가 잘 되도록 한번 기대를 해볼까요? 네. 박수 치면 한마디씩 해야지. 나윤 상담센터 잘 돼. 긍정 기대만 한번 해주세요. 덕담. 네. 네, 이곳이 많은 사람들로 붐비는 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삶의 희망을 찾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기대를 하는 거예요. 우리 방 대표님. 난현상담센터 올려고 했더니 처음부터 사람들이 줄 서 있어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케이. 이렇게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 이영수 선생님도 덕담 한마디. 네. 저는 이제 말씀을 들었는데 네. 또 이렇게 와서 보니까 진짜 뭔가 그 파티룸이 아니라 진짜 네. 나로 상담 센터 같은 네. 그런 분위기가 느껴지고 그러니까. 오늘 성공의 6대 원리 딱 주제를 보면서 옛날에 그 생각이 딱 나더라고요. 지금 딱 떠오르는 게 네. 맨 처음에 이제 레포를 형성하고 네. 두 번째는 목표를 세심하게 구체화시켜서 네. 하고 세 번째는 용태구성을 가지면서 피드백을 받으면서 옳은 건지 옳지 않은 건지 그 다음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행동하면서 그 다음에 성공. 근데 지금 이게 딱 보니까 우리가 칭격기, 감사의 언어 이게 참 중요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언어의 구조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옛날에 또 배운 분들이 계시겠지만은 뭐 메타 모델이나 이제 밀턴 모델 또 뭐 SOM 이렇게 양자 언어의 패턴들을 고급스러운 언어를 이제 훈련해야 된다는 거죠. 언어가 고급스러워진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인간관계도 고급으로 간다는 이야기예요. 언어의 수준이 인간관계 수준을 결정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인간관계만 고급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인생이 고급으로 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언어의 수준이 모든 걸 결정해 버리기 때문에 언어의 수준을 높여라. 그래서 가능하면 돌직구보다는 우회적인 언어. 우회적 언어라는 거는 뭐 언유법이라든지 또 질문법이라든지 스토리텔링 이런 쪽으로 이제 훈련이 돼야 된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돌직구로 인해서 상처받고 가슴앓이 하는 사람도 참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담하는 또 치료하는 우리는 돌직구를 쓰면 안 돼요. 절대로. 항상 메타포적인 비유적인 스토리텔링 질문법 그러니까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내가 답을 주기보다는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을 하는 게 중요하다. 어쨌든 이 언어의 패턴, 언어의 작동이 우리 또 마음 상태를 결정하기 때문에 이 탁월한 생리의 뭐 신체 작동, 두뇌 작동, 언어 작동 이 세 가지를 잘 한다면은 우리는 항상 탁월한 상태를 유지를 하게 될 거예요.